네, 출발 증시와의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의 2부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의 이번 3차 회동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이어서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봅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박재민 PD팀장이 설명드리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중국 정부가 2가지 태양광 시장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또 최근 한국판 미니 재정절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로 사흘 만에 반등세 보였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재점검하고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198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납강론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26%의 오름세 보이면서 19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9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470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38억 원의 매수 물량 받으면서 지수는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가 넘는 급락세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상승폭을 확대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하락 반전된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44%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48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4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8억 원, 외국인이 35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대선과 목요일에 있을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최근 대내 변수에 따라 하락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는 있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1,070원선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50전 하락하면서 1,072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LG화학이 현재 1.85%,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0.86%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3만 3,5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CJ오쇼핑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0.8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1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서울반도체가 2% 넘는 하락 흐름이 SK브로드밴드 역시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며 현재 4,5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1.50%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4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와 GS홈쇼핑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SFA가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45,300원에 젠백스가 1%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32,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채선성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1%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89%,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주당 5,5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와 최근 중국 경기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인데요.
금호석유가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4,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호남석유 역시 2% 이상의 오름세가, 카프로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12,450원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의 기대감과 최근 중국의 태양광 업체 대상 보조금이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이끄는 모습인데요. 현재 신성솔라 에너지가 11% 이상의 급등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TCK 역시 2.53%의 강세 흐름이, 오성 LST가 오늘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2,860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 테마주 주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이내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우리들 제약이 현재 강보합권, 조강페인트가 2%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 이어가던 박근혜 테마주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6%대의 강세 흐름 지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10% 이상의 급등세가, 이지 역시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38,9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의 매각 본입차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항공주 주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1,2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대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25,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매각을 앞둔 웅진케미칼이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며 현재는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당 98원씩 올라 753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이 유선증자를 통한 물량 증가 부담감에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 나타내며 주당 840원씩 밀리면서 4,79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와 관련된 증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타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백악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타협안 나오지 않았지만 부자 증세에 대한 베이너 의장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아마도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론에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대선에서 완전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공화당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자 증세에 반대 의사를 했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일단 승복을 했죠. 대신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연소득을 100만 달러 이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5만 달러 이상을 얘기했는데 100만 달러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세에 대해서, 세수 확대 증세에 대해서 계속 8천억 불 정도를 얘기했었던 존 베이너 의장이 1조 달러까지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 부자 증세의 두 가지를 해결해주면 내년 2월에 미국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채무 상한선 상향 조정입니다. 작년 8월에 이것 때문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주가를 폭락으로 이끌었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채무 상한선이 2월 달까지 빌릴 수 있는 돈이 16조 4천억 불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동의하겠다는 거죠. 상향 조정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카드를 지금 내미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거로 인해서 서로 싸움을 하지 않고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 정도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카드를 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문제가 걸리면 국가 디폴트 상황이 돼서 미국이 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 그 얘기는 결국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합의를 볼 것이다라는 분위기고요. 또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이번 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원들의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있어서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 없는 한은 아마 이번 주에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했죠. 아베 총재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디플레이션 탈피, 또 엔고 시정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될지 여부와 더불어서 이 국내 수출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자민당이 완전히 우세로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BOJ죠. 일본의 중앙은행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권을 아베 총리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임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BOJ가 예전에 BOJ 법을 만들었을 때 물가 안정 쪽에 완전 포인트를 맞춰놓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FRB하고 좀 다른 면입니다. 지금 ECB의 중앙은행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용까지 하고 양적 완화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BOJ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이 전부 다 합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베 신조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베 신조가 제기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가 상승률을 2%. 이게 물가 상승 2%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요거 2% 안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또 명목 경제성장 3%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어려운 일본 상황이었죠. 일본 대진이 터지면서 더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걸 탈피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엔화 약세는 아마 기조적으로 하락세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주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 BOJ 법을 바꾸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린다면 아직 시간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ECB의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제 회복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매우 더딜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도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경제통화정책위원회에 출석해서 유럽 경제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중장기 전망 쪽으로도 도전적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 사실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럽이 계획한 바가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OMT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지금 스페인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1차, 2차 LTR로 풀어준 거 외에는 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유로존의 어떤 통합의 문제, 지금 화폐 외에는 통합 외에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메르켈 총리도 지금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 잘 돼 있지만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쪽 투자 쪽에 무게를 좀 실어두는 교육 이런 쪽에 방향성을 두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유로존이 아마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어떤 내용들이 공작회의에서 나오면서 여타 국가들의 어떤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바로 되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서 하반기쯤 돼야 아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도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맞다면 내년에는 그 선반영에서 주가가 좀 많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미국과 유럽 등에서 들려온 소식에 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과 수급 상황은 어떠합니까? 네,
일단은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베이시스가 계속 좋은데요. 프로그램이 정말 놀랍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250억 원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익적으로 970억, 비차익이 280억. 근데 차익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전에 프로그램이 국가 쪽, 우정국 사업부 쪽에서 들어왔다면은 지금은 어제부터 나온 게 금융투자, 증권 쪽에서 프로그램을 매집을 걸어놓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증권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증권이 상방 쪽을 상당히 보고 아무래도 현물 쪽을 프로그램을 세팅한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정체되는 모습, 즉 수급이 많이 강력한 모습에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시는 여전히 펀드 한매 물량으로 팔고 있지만 금융투자, 즉 증권 쪽 그리고 자문사 물량이 시장에서 매수세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수를 위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기관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요.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이어서 많이 좀 하락을 하는데 역시 일본팔 그 양적 완화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결국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랑 전기가스 업종, 보험 업종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그리고 기계 업종 이런 업종이 강한데요. 철강 업종은 엔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화학 업종을 그리고 철강 업종을 사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수급적으로 예전에 전차군단 수급 면에서 일방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상당히 시장을 나쁘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장은 일단 국내에 어떤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역시 재정절벽인데요. 재정절벽 이슈에 하루 울고 하루 웃는 그런 계속 이제 그런 그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내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이 될 것이다. 만약에 시기가 어쨌든 늦춰지더라도 결국에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국의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면은 국내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을 더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다만 지금 엔화 약세 이런 거와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업종별로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외국인은요, 현물도 많이 찾는데 아무도 안 따라사네. 사실 어제도 외국인만 샀고요. 물론 차익 쪽에서 이렇게 금융투자가 어제 많이 사긴 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가 리드하는데 왜 안 따라올까? 이런 좀 발언을 사실 속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속 예전에 물렸던 물량이나 털어내자. 펀드 한매가 2천선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은요, 높은 베이시스 차익 거래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이 차익 거래를 단순하게 좋게만 생각을 해야 될지 배당 이후에 어차피 빠지는 물량인데 이거를 따라 잡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내일은 또 시장이고 한데요. 시가요. 일단은 뭐 일봉 차트로 보면은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1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5일선을 지켜내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연출했고요. 오늘도 5일선 지켜내면서 시장이 7포인트 정도, 6포인트 정도, 1990포인트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을 했는데 웃긴 것은 코스닥이 땅바닥을 찍은 것 같았는데 수급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로 다시 48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대형주로 지금 어떤 차익 거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소외받는 느낌, 그런 시장에 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전략은 어제 사실 계속 최근에 들어서 말씀드린 게 저는 전차군단을 보라고 말씀드린 적은 별로 몇 개월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차군단 중에서 삼성전자가 돋보이게 그 이후에 상승을 한 거 저도 예측은 사실 틀렸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오버슈팅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 민감주들, 즉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즉 지금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철강이나 기계업종이 또 중국발 부양 정책 말고도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과 정유업종도 상당히 중국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격 조정이 줄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한다면은 가격적인 매력은 밸류는 분명히 있는 업종이 이 중국 관련 민감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매집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지수를 한 잔으로 빼면은 1600포인트니까 결국에 삼성전자를 빼야지 그 정도 지수가 나오는데 결국에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를 그래서 사기에는 지금 지수 때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은 나오는 거고요. 중국 관련 민감주들 좀 사라고 매집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내일 대통령 선거일이라 휴장인데요. 오늘 밤에 또 어떤 미국 재정대백 이슈 오늘 새벽에는 사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오바마가 진전이 있었다 또 그런 소식에 미국 증시 상승했는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게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5개월 내내 하락하는 모습. 지표가 최근 들어서요. 10월까지 좋았었는데 11월 들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 영향이 아니라 아무래도 미국 지표들이 좀 이상하게 그동안 좋았던 모습을 좀 반락시키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나는 재정절벽 이슈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강하게 기대감에 어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미국 시장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이번 주에 GDP 성장률 최종치도 나오고요. 주택연합 NAHB에서 건설 지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지표들 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화 얘기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90엔까지 결국 약세 가능성을 지금 외국계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 기업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50%까지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원엔이 얼마나 원화가 강세가 되느냐, 엔화 대비 그런 것들이 자동차 업종의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조정시 매수냐 그 판가름이 나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조상으로 일본이 정국이 바뀐 게 얼마 안 됐고요. 다음 주에 아베 총리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일본 중앙은행에 손을 댈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섣불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정책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지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워낙 정책적인 당국자들의 입에 의해서 증시가 변동성이 키워져 가고 있는 한 해였고요. 내년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 작업 후에 꼭 매집을 하시고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게임주들의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저가 매수의 어떤 논리는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듣습니다. 네, 지수 반등 시 대형주 비중 축소를 코스피 과매수에 따른 중소형주 유망, 숨고르기 장세 중소형주 접근 유효,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비중을 확대하자 지수 부담 구간이니 단기 매매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업종으로는요. 자동차 IT 부품주의 비중 축소, 중국 소비 관련주, 서비스 업종, 조선 업종, IT 부품주를 각각 말했습니다. 네, 이 중에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이제 기관의 매수로 인해 1990포인트인 전일 대비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였는데요. 외국인도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초가보다는 한 2, 3포인트 좀 하락한 1980 지금 9포인트 정도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이 수폭이나마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14일간 연속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3일간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지만 오늘은 좀 매수세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재정자율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라는 좀 기대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하였고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으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의 매물이 또한 상당한 것으로 좀 보이며 베이시스는 좀 개선이 되었으며 차익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면 운수장비, 의료업종 등을 제외한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일본에서 이제 보수파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항공이 이제 한국항공우주 인수 이제 불참을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의 단독 입찰이 이제 형태를 띠게 됐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 전일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매출 이제 비중이 감소 우려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너무 저평가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세계 2위 화장품 시장인 일본에서 이제 식이 화장품으로 유명한 에버라이프 지분의 100% 인수를 함으로 따라 이제 해외 실적 기대감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은 이제 시초의 소폭 상승으로 좀 시작을 하였으나 외인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외인 기관 모두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운송과 정보기기 등의 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상위 종목 또한 대부분의 파란불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이렇게 선방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코스피는 이제 지난주에 과매수 영향이 좀 진입을 했고 저점 대비하자면 150포인트 상승이라는 단기적인 좀 가격 부담이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개별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과매수에 따른 중소형주 유망과 함께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은 이제 지난 시진핑 정권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내수와 소비에 대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왔고 또 4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8% 초반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이제 기대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수적으로 꼽히고 중국 정부의 이제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투자 위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건설 중장비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업종을 보자면 두산인프라나 포스코 등이 소속이 된 기계 업종과 철강 업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1월부터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14.9% 증가했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도 이제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소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화장품이나 음식료품 등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이 되었던 국내 소비 관련 수출 업체들이 이제는 고급 가전 제품으로 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위홈이나 유진로봇 등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기업인데요. 유진로봇은 청소 로봇과 지능형 로봇, 유비쿼터스 서비스 로봇 등의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하여서 이제 기존에는 완구와 캐릭터 사업 부분 또 이런 제품을 좀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제 로봇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좀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중국이 소비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로봇 청소기 판매량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신형 청소 로봇 출시에 따른 좀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청소기 수요가 이제 증가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수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선정으로 되면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차트로 좀 보신다면은 이제 단기 낙폭과된 투자 구간으로 이제 투자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2,820원, 손절가는 2,57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진로봇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연구원의 추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봤을 때 자민당의 승리로 엔화 약세 정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살펴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2가지 태양광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확대 방안과 태양광 설치 목표치를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봅니다. 내년 초 한국발 미니 재정 절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조치들을 시행해왔는데 이 조치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자민당의 승리로 엔화 약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 자동차 업종에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본에는 선거 제도가 중의원 제도하고 참의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는 미국의 이제 하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76%의 득표를 함으로써 과반수 3분의 2가 넘으면 참의원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어떤 정책은 걸림돌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일본 학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엔화의 약세를 추진하는 것이 20년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굳어져 있던 어떤 금융계획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도 그리고 어떤 정치 자민당이 보내준 20년 동안을 어떤 극복하겠다는 경제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이제 76%라는 득표로 이제 잘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에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무모하게 어떤 정책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놀라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일본 국민들의 어떤 진득함에 대해서 2번 놀란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자민당의 엔화 약세 정책은 강력하게 실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또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도 월마다 85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이제 편하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EU도 생각을 해보면 EU도 ESM을 통해 가지고 유로존 은행들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해줄 수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제한 양적 완화의 어떤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각국의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시장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글로벌 양적 완화가 다양한 채널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지 않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가치가 보존되고 있는 통화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지금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요즘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심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글로벌 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경기가 바닥권에서 회복할 때 나타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2013년 어떤 투자 전략은 주식 비중을 좀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시장에 대한 강력한 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2가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2012년에 할당되었던 60억 위안이라는 보조금을 올해만 그냥 7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런 발표는 이제 5.2기가와트의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건데요. 이 정도의 물량이면 세계 한 3위권의 폴리실리콘 회사가 1년 내내 생산해야 되는 양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21기가와트였던 목표를 4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건데요. 2012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수요가 32기가였던 것을 비교한다면은 이제 중국에서만 40기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큰 수요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태양광 공급 능력, 특히 폴리실리콘 공급 능력이 너무 공급 과잉이 돼 있다라는 점을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폴리실리콘 공장의 이제 생산 능력은 한 40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태양광 수요인 한 35기가와트나 이제 40기가와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오버캐파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어떤 2위권 업체인 세컨티어 업체들을 보게 된다면은 폴리실리콘 제작 단가가 한 32불에서 48달러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OC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세컨티어 업체들은 90% 이상이 지금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50% 이상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들 수는 없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어떤 지원책을 내놓는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서는 내년 이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8,600억 원에서 12% 삭감하는 이제 글로벌 정책하고 약간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의 관련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한 어떤 충격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지금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좋다라고 보고,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 그리고 인곳,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태양 전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시 태양광 모듈로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 공정마다 아주 대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인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직접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재정 절벽,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내년 초 미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니 재정 절벽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어떤 감세해줬던 조치들이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1.5포인트를 인하해줬었고요.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50%, 그리고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감세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 말 일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구매하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는 건데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은 6월 이후에 국내 자동차 생산은 마이너스 행진을 해오고 있고요.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9월 10일 날 구십조치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때 9월 달에 이제 전국 주택 거래량이 3만 9천 건이었는데 조치를 발표한 이후 10월에 6만 6천 건, 그리고 11월에는 7만 건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이런 조치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 거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 이제 있을 선거에서도 있지만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둘 다 이제 부동산의 어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히는 이제 내년 연초가 돼서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런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쪽 증시 모습은 지금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중국 쪽은 어떤가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국내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6% 하락한 2117.3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11개월 동안에 올해 11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가 25%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꾸준히 이러한 해외 증가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소비 확대 촉진을 위한 신규 정책을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소비 확대 관련 신규 정책을 강구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주도형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도시화 계획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철도 관련주 그리고 건설 자재 관련주들과 시멘트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중국이 내년도에도 부동산 규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부동산 업종들의 약세가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5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키포인트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예, QE4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누가 봐도 유동성 장세 초입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그 전에 QE1과 2 때처럼 공격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이 경기 민감주가 저점에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도 150만 원대 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이 다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운 모습인데요. 오르는 업종이 있으면 반드시 빠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한정된 돈에서 업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이 이제 움직이면서 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화학주의 반등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 대비 많이 빠져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의 상승이 돋보이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 어제 약세에 이어서 오늘까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에 대한 악재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환율에 의해서 오르는 업종,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겠죠. 항공주, 음식료주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오늘도 역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예, QE4의 효과, 외인이 기적적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외인은 어떤 종목을 샀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추가 양적 완화입니다. 이번 FOMC를 앞두고 미리 일주일 전부터 외인들의 매수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로 외인 매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계 자금에 있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미국계 자금이 세적 개편에 따른 불이익으로 매수보다는 매도의 의의가 많다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장을 매수했던 외인 자금들 주로 유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계 자금 매수 여력이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QE4 발표 전후로 외인의 매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금액 기준으로는 외인의 매수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LG전자, 현대건설입니다. 또 순매수 비중으로 보게 되면요, 삼성전기, LG이노텍, 현대건설, 한솔테크닉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대부분이 실적이 우량하고 시총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매수는 또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금액과 순매수 비중 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부합하는 종목은 삼성전기와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꼭 시켜놓으시고요. 매매에 한번 응용을 해보신다면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서 음식료주들 다시 좀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입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내수 업종인 식품 업계는 환율 하락을 가장 좀 반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곡물 원재료 수입을 할 때 대부분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1년에 3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던 2008년도 하반기에는 환차손만으로도 2천억의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과 환율까지 음식료주들 오르기에는 적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동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또한 차트상으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성 하락이 있었고요.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바 포트에 한 종목씩은 역시 음식료주들도 꼭 넣어주셔야 할 업종이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무엇을 샀나 또 음식료주를 주목할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음식료주 관련일 것 같은데요. 예, 음식료 중에서 그동안 좀 공격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차트상으로도 매수할 시점에 놓여진 대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대상 가장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가장 큰 이유에는 실적 개선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음식료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던 종목으로서 올해는 그 저평가를 좀 탈피를 하고 다른 종목들과 어깨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은요 3,994억 원,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식품 부분 식자재 관련 매출 및 마케팅 비율 효율화에 따른 효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소재 식품은 저가 원재료 투입으로 실적 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3분기 실적 호전 및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작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정 부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격적 매력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7,500원, 목표가는 33,800원, 손절가는 2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대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는 좀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두시는데 그 가운데 우량한 종목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추천받아봤습니다. 자,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또 종목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이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발 칭슈와이더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